태양으로부터 오니까 영향을 미칩니다. 네, 역시 그 눈치가 빠르시구나. 답 없음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후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앞에 세 가지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정도 되고 10억 년 전에 이제 생명체가 지금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10억 년 동안 계속 있어 왔던 활동이죠. 앞에 세 개는. 근데 인간의 활동, 특히 산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키는 활동은 비교적 한 200년, 300년 전부터 그다음에 지금도 급격히 늘어나는 활동이어서 앞에 세 가지보다 훨씬 뛰어넘는 온난화를 일으키고 있어서 인간의 활동, 특히 산업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퀴즈는 다음 중 바닷물 높이 상승의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남극 빙하의 해빙, 북극 빙하의 해빙, 대륙 빙하라는 거는 저 시베리아랄지 알프스 이런 빙하를 얘기하는 거죠. 대륙 빙하의 해빙, 바닷물 분자의 팽창. 네, 네, 바닷물 분자 팽창. 바닷물 분자의 팽창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아주 미세하지만 이렇게 이 전자가 더 활발하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부피가 약간 커지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답 없음. 이건 답이 있어요. 시간이 없을 때 정답은 북극 얼음의 해빙입니다. 왜냐하면 남극 빙하는 남극 대륙 땅 위에 얼음이 있다가 녹아내려서 빙산이 되고 그러니까 바닷물이 올라가겠죠. 근데 북극은 그냥 바다였거든요. 바다가 얼었다 그냥 녹기 때문에 사실 바닷물 높이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하면 북극곰을 많이 떠올리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기 쉽지만 사실은 북극 얼음의 해빙은 바닷물 높이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지구 온난화의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급격히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어떤 분기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산업혁명 이후에 몇 도 상승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까? 이거 중요한 거는 외워야 되는 거죠. 그냥 암기. 네, 뒤에 자료 보니까 1.5도로 나오죠. 네, 1.5도. 사실 파리 협정 전에는 2도라고 과학자들이 추정을 했었어요. 근데 데이터를 모으고 더 연구를 하니까 이거 1.5도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벌써 1도가 올랐다. 그럼 0.5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는 어디일까요? 시멘트 회사, 정유 회사, 석탄화력 발전 회사, 반도체 회사, 제철 회사가 있습니다. 정답은 포스코, 예, 제철 회사입니다. 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데 특히 제철은 거기서 열도 쓰지만 이 그 산화철에서 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 코크스 석탄 덩어리를 투입을 하게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많이 배출합니다. 근데 여튼 다 많이 배출을 하고요.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근데 한국을 먹여 살려온 기업들이죠. 가장 많이 일자리도 만들고 거기서 우리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거나 봤을 것 같은 영화들이 투모로우, 설국열차, 마션, 인터스텔라 다 아시는 영화들이죠. 보시면 다 기후 변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북미가 꽁꽁 얼어붙는다든지 이렇게 지구 전체가 이제 빙하 상태가 된다든지 그래서 더 지구에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화성으로 식민지를 찾아 나서다든지 아니면은 태양계는 너무 뻔하니까 다른 은하계도 찾아 나서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F 영화들은 많은 경우에 그럼직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고 실제로도 현실이 많이 되는 거죠. 그 기후변화가 이렇게 영화인들의 상상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영화만이 아닌 거죠, 이게. 아까 1.5도 상승이 티핑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10만 년 전부터 이렇게 온도 변화를 보면 빙하기 간빙기를 오르내리면서 한 8도 정도, 10도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저 방사는 너무 뻥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8도도 왔다 갔다 했는데 무슨 1.5도 갖고 난리냐. 그런데 이렇게 몇만 년 동안 3, 4도가 변한 것은 사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큰 타격이 없는데 문제는 변화의 속도인 거예요. 100년, 200년 사이 1도가 변했으면 우리가 매일매일을 느끼지 못해도 생태계는 큰 타격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그래프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10만 년 전쯤에 현생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났거든요. 네안데르탈인도 있었는데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도 이제 나타났죠. 근데 이 현생 인류는 우리랑 똑같잖아요. IQ도 같죠. DNA 구조도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원시인이라고 하잖아요.
동굴 속에서 살면서 수렵 채집 생활을 주로 했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기후였던 거예요. 지금보다 대체로도 빙하기 간빙기를 거쳤지만 오르내렸지만은 대체로 추웠고 대륙 빙하로 대국이 덮여 있었고 그러니까 달리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갖고 저 프랑스 저 알프스 아래 동굴에다가 동굴벽화를 그리고 사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 1만 2천 년 전쯤에 온도가 올라가서 일정하게 따뜻한 온도가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 하면 대륙 빙하가 다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서 지금의 5대양 6대주의 모습이 대체로 갖춰졌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비옥한 삼각주를 만들었죠. 자연스럽게 따뜻한 기후 속에서 정착 농경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사는 지질 시대를 신생대 제석의 충족세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죠? 충족세라고도 하고 현세라고도 하고 영어로 홀로세라고도 합니다. 충족세라는 게 이렇게 충족평야가 만들어져서 농경이 시작됐기 때문에 충족세라고 하는 거고요. 홀로신이라는 거는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인류가 이런 문명을 이루고 살기에 굉장히 조화로 기적적으로 완전한 조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홀로세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홀로세의 조건에서 점점점 온도가 상승을 한다는 거죠. 특히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 안 벗어도 되는데, 네네. 익숙해지는 거 괜찮더라고요. 네. 제 발음이 그렇게 뭉개지지 않으면, 네, 왜냐하면 이게 좀 심리적으로 편안하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네. 서기 1000년부터 고려시대 때부터, 아니죠.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보아도, 예, 대체로 꾸준히 유지가 되다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대기 중 CO2,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가 거의 비례해서 움직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작할 때쯤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260 ppm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개의 공기 분자 중에 CO2가 260개 정도였는데 지금 410 ppm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은 CO2 농도와 온도가 같이 움직였으면은 이렇게 ppm이 올라갔으면 얼마큼 온도가 올라갈까? 과학자들이 그래서 모델을 갖고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2도가 될지 3도가 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온실가스의 정체를 알아봐야겠죠. 지금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5대, 6대 온실가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죠, CO2. 특히 중요한 이유는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65%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는 주성분 탄소 C니까요. 태우면 오트랑 결합해서 CO2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CO2는 분자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한번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되면 100년 이상 머무르면서 계속 온실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화석연료 연소 외에 발생하는 CO2가 11%, 메탄이 16% 정도 됩니다. 메탄은 동식물 자체가 썩을 때나 똥이나 아니면은 소나 염소 같은 반초동물이 되새김질할 때 방귀나 트림으로 배출이 되죠. 16% 정도지만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건 CO2의 한 2, 30배 정도 일으킵니다. 여기서 퀴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니까 나을 것 같은데. 지구상에 살고 있는 포유동물의 총 무게 중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무게가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총 중량이. 전영호 선생님은 50%. 보통 5에서 10% 정도라고 답변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근데 근접하셨어요. 36%입니다. 지구상에 77억 정도의 인구가 전체 포유동물 무게의 36%고요. 더 중요한 건 인간이 기르는 가축이 60%입니다. 그러면은 4% 남잖아요. 그게 야생 포유류의 총 무게예요. 코끼리, 돼지, 하마, 쪽제비, 원숭이, 오소리, 담비 다 합쳐도 4%. 옛날에 아메리카 들소 이런 거는 이제 동물원에만 있으니까요.
코끼리 한 마리가 배출하는 메탄은 소 한 마리의 1000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생 코끼리는 너무너무 적어졌죠. 그리고 이런 60%의 가축축에는 15억 마리의 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고기가 되거나 아니면 우유를 생산하면서 배출하는 메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질소 산화물 같으면 이제 질소 비료.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뭐 어떤 농업 먹거리 이쪽에서 배출하는 게 상당한 부분 되고요. F가스는 불소개가스는 양은 굉장히 적지만 에어컨, 냉장고, 냉매,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데 온실효과는 9,000배 정도도 일으킵니다. CO2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잘 배출이 줄어들거나 그래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당연히 지금도 계속 늘어나죠. 화석 연료를 태우고 소를 키우고 질소 비료를 투입하고 반도체를 만들고 에어컨을 가동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체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출 부문으로 보면 전력하고 열에서 34% 되고요. 석탄화력발전소, 가스발전소에서 주로 나오죠. 그다음에 산업, 그다음에 수송, 자동차 연료, 건물, 그다음 산업 제조 공정, 농업 이 순인데 저는 요 통계를 저는 안 믿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농업은 3%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순전히 밥 갈고 씨 뿌리고 거두고 소 키우고 이런 배출량만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농업에서도 전기하고 열을 쓰죠. 자동차도 쓰죠. 건물도 쓰죠. 이건 농업이 아닌 걸로 계산이 됩니다. 실제로 착시 효과인 거죠. 우리는 또 식량 자급률이 낮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배출되는 먹거리 분무용 온실가스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먹거리에 뭐 포장재를 만든다든지 비료 그다음에 뭐 유통 이런 것들 다 하면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30% 정도가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먹지 말자는 게 아니죠. 근데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국제화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육류 위주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출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신생대 제사기 충족세 또는 홀로세라고 지금의 지질시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질시대라는 거는 그 생물종의 큰 변화를 기준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가장 특징을 잡아갖고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바뀔 때는 대멸종이 있었죠. 주당 생물종의 60에서 90% 정도가 멸종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온도가 한 1.5도, 2도 정도 변화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후학자, 지질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세, 홀로세나 충족세라고 부르는 건 부족하다. 인류의 지질시대다. 정말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1945년 7월 16일 날 인류세가 시작됐다. 아니, 지질시대가 무슨 누구 생일도 아니고 어떻게 특정한 날 시작됐느냐. 이날 미 육군이 최초의 핵실험을 했죠. 그래서 이날 이후의 지층을 후대 지질학자가 조사를 하면은 세슘 137이나 스트론튬 같은 것은 인위적인 핵 분열로만 생기는 동위 원소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새로운 원소를 지층에 이제 박아 넣은 거죠. 또 하나의 인류세의 흔적은 플라스틱일 것이다. 500년이 지나도 쏙 잡고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 쪽을 집중 조사한 지질학자는 닭뼈가 엄청나게 발굴된 것을 발견하겠죠. 그러니까 생물종이 크게 바뀐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죠. 아까 15억 마리의 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15분에 뭐 한 종씩 생물종이 멸종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특정한 종은 엄청나게 이렇게 밀려놓는 거예요. 동물만 그런 게 아니죠. 그 옥수수나 감자나 바나나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재배를 해서 원주민들은 먹고 살았죠. 몇백 종이 종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서너 종밖에 없죠. 우리나라 감자 하면 수미 감자. 그러니까 가장 생산량이 많고 맛이 있고 상품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통폐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상의 생물종의 분포와 어떤 그 개체의 양태를 완전히 바뀐 거니까는 새로운 지질시대라고 부르지 않을 도리가 없고 그 명칭은 인류세가 되게 적절한 거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한 발 더 나가서 강조하는 것은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농도 증가일 것이고 그것을 초래한 기후 변화, 온난화가 여섯 번째 지질 시대 중에 여섯 번째 대멸종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진지하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하기, 강빙기, 너무 추워지면은 따뜻해지고 너무 더워지면은 추워지고 이렇게 시계추 같은 평형작용이 있었는데 이 티핑 포인트라는 걸 넘어서면은 다시 못 돌아오고 핫하우스 식으로 굴러 떨어진다는 거죠. 평형상태 깨지는 게 티핑 포인트의 의미고 인류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티핑 포인트로 가는데 남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우리의 양을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800기가톤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근데 빨리 줄여나가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총 면적, 적분을 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나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급격히 줄여나가든지 여튼 어떻게 계산을 해본다 하더라도 50%의 확률로 1.5도 상승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이제 9.8년밖에 안 남았다. 9.8년 뒤면은 이렇게 배출을 계속하면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다는 거죠. 이게 재작년 통계인 거고요. 지금은 8년도 남지 않았다라는 예고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기후변화 도대체 누가 일으킨 거냐 따져봤더니 이 온실가스 배출 순위, 나라 순위입니다. 중국, 미국, 유럽연합,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한국, 캐나다, 브라질 이런 순입니다. 저는 이 순위를 보는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것은 금메달 순위랑 똑같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우리가 뭐 라면 먹고 운동선수가 열심히 한다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자원을 투입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런 방식으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 면적하고 배출량을 곱해서 그린 지도가 이겁니다. 남한은 뚱뚱하고 북한은 홀쭉하고 이런 식이죠. 이 뭐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는 흔적도 제대로 없습니다. 이런 어떤 불평등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 때 한국 설치미술가가 만들었던 그림이에요. 이 커다란 이 똥덩어리가 이 선진국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고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건 이제 후진국 제3세계 되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나라들은 자기가 부유하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클라이밋 데트 그러니까는 기후 부채를 기구한테 지고 있다. 지금 다른 나라에 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이 기후 변화를 첨단 과학으로 좀 해결해 보고자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시도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지구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지구 공학이라고 해요. 지구를 대상으로 공학을 하는 것이죠. 비행기로 이렇게 화학물질, 은화합물 같은 거를 살포해서 태양빛을 이제 뿌옇게 해서 막는다든지 인공 광우랑 비슷한 건데요.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인공나무, 그다음에 인공위성에 커다란 거울을 쏘올려 보내서 태양을 직접 태양빛을 반사시킨다든지 아니면 CCS라고 제일 이거는 많이 얘기되는 건데 탄소 포집 저장이죠. 그런 석탄화력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을 해서 응축을 해서 깊은 동굴이나 바다에다가 묻으면 석탄화력 발전을 계속 하더라도 CO2는 대기 중으로 안 가고 격리를 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런 지구공학의 기술들은 논문 속에서 또는 실험실에서는 일정하게 성공도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언제 지구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실용화가 될 건지, 얼만큼 비용이 들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에 매달리고 있다가는 이 기술로 다 해결될 것을 매달려 있다가는 온실가스 농도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온난화는 격화되겠죠. 특히 CCS는 이렇게 포집 저장까지 했다 쳐도 이게 이제 균열이 나서 이제 대기 중으로 풀려나면은 이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다음에 플랜 드로우다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10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 국내에 이런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한글 자막을 넣어놨어요.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Antarctica, the world's greatest freezer, is melting. It's doomed. How will humans fight back before our cities are inundated? Running out of time. Now that was scary, right? But that's how most people get their information on climate change. Now we're not saying that the science is inaccurate. Yes, there is a problem, which is rising carbon in the atmosphere, which has history of going up and down. Here's where humans came in. Here's where we started burning oil, gas, and coal. And here's where we are today. In fact, the actual level of carbon dioxide equivalent is 490 ppm. So yes, that's the problem statement. But is it game over? Or are there solutions to address this? Global warming has been in the public sphere for more than 40 years. Our atmosphere is becoming warmer. It's calculated that 2 degrees rise in the Earth's temperature would melt the polar ice cap. But who has found out green solutions to reverse global warming? Well, until now. Environmentalist Paul Hawken started a small organization in Sausalito to map out the solutions. He called it Project Drawdown. Drawdown is basically a military term which means a reduction in the size of military force. But he defined drawdown as reduction in carbon in atmosphere. Also, the term drawdown establishes a goal that was basically missing from climate change discussion. They didn't have money, so they sent out call to universities and college students from 22 countries and 6 continents showed up as drawdown research fellows, and with the help of 120 advisors, they came up with 100 solutions that are in hand and practical to reverse global warming. What did they do? They did the math. They ranked all these solutions based on overall carbon dioxide equivalent arrested in gigatons until 2050. In a conservative scenario, they figured out what could be the cost for the next 30 years and the net savings. And all this data is based on peer-reviewed research. These are the cliche images we see when someone talks about climate change, but it's much more than that. Let's see some of the drawdown solutions and try to break these collisions. Afforestation. Create new forests where there were none before is the aim of afforestation. It is ranked number 15 on 100 with potential savings of $392 billion. High-speed rail. It is powered almost exclusively by electricity, not diesel. Compared to driving, flying, or riding conventional rail, it is the fastest way to travel between points that are a few hundred miles apart and reduces carbon emissions up to 90%. High-speed rail is expensive and requires high ridership rate, but it can be an important component of a sustainable transportation system and bring vitality to city centers. Nobody in the world knows better than advancement than indigenous communities. They have long been the front line of resistance against deforestation, mineral, oil, and gas extraction, and the expansion of monocrop plantations. Their resistance prevents land-based carbon emissions and maintains or increases carbon sequestration. Rice is the staple food of 3 billion people, providing 1/5 of calories consumed worldwide. Its cultivation is responsible for at least 10% of agricultural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9 to 19% of global methane emissions. New techniques can make rice production efficient, dependable, and sustainable, helping to meet growing demand of the staple food without causing global warming. Clean cook stoves is 21 on the list. Around the world, 3 billion people cook over open fires or rudimentary stoves. The cooking fuels used by 40% of humanity are wood, charcoal, animal dung, crop residue, and coal, which leads to chemicals, smoke, and soot. Affordable, effective, and durable clean cooking technologies can cut emissions by an incredible 95%. Wind energy is at the crest of initiatives to address global warming in the coming 3 decades. The wind industry is marked by a rapid increase in number of turbines, dropping costs, and heightened performance. In many areas, wind is
is either competitive with or less expensive than coal-generated electricity. Onshore wind turbine is the number 2 solution, and offshore wind turbine is number 22 on the list. Combined together, they become the number 1 solution to reduce global warming. This is the work of a community combined with farming activities. Farmers spend days attending to potato crops and the bright blue sky. People here used to light candles for a bit of light in the dark, but temperatures have dropped to the freezing. A few months ago, solar panels were installed on their small Adobe homes, providing enough electricity for a few light bulbs, a cell phone charger, a radio, and a television. The switch has brought big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And just like that, rooftop solar is replacing kerosene and providing electricity to people in South America and North America. Rooftop solar will gain popularity as the cost of panels falls, driven by incentives to accelerate growth and economies of scale in manufacturing. Rooftop solar is number 10 on the list. Waste production multiplied tenfold over the last century and will likely double again by 2025. Half or less of that waste is generated at a household level. Recycling can reduce emissions because producing new products from recovered materials often saves energy. Managing household waste tends to be the responsibility of city governments or of informal waste collection in lower-income cities. Leading cities have achieved recycling rates of 65% or more. Household recycling is number 55 on the list. There are 20 solutions or funded which are coming attractions and have great potential for our own. 그래서 미래의 매력이 있다는 거는 당장은 시용화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A process that brings nutrient rich waters to the sea surface and restores aquatic plant and animal activity. Floating kelp forests could sequester billions of tons of carbon dioxide while providing food, feed, fertilizer, fiber, and biofuels to the world. According to a 2014 study, building with wood would reduce annual global emissions of carbon dioxide by 14 to 31%. The National Business suggests that wood and high-rise buildings are incompatible and that flammability is an issue. But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have proven it's challenging with limitations. New high-performance products are more fire resistant as well as more cost-effective and stronger than wood. A team of scientists in Australia have tested a wide range of seaweeds mixed with leaves in artificial costumes, and they have found out that a species of red algae reduced methane production from livestock by 99%. This would reduce the amount of soy, corn, and grass required as feed to the cows. Project Jordan also found some very surprising solutions based on their overall ranking, like reduced food waste, which is number 3 on the list. 1/3 of the food raised or prepared does not make it from farm or factory to fork. Food waste is responsible for roughly 8% of global emissions. There are a number of ways to address this issue. In lower-income countries, improving infrastructure for storage, processing, and transportation is essential. In higher-income regions, major interventions are needed at the retail and consumer levels. Beyond personal emissions, these efforts can also help to meet future food demand. Plant-rich diets is number 4 on the list. Shifting to a diet-rich plant is a demand-side solution to global warming that runs counter to a meat-centered Western diet, which is otherwise global. Plant-rich diets reduce emissions and also tend to be healthy, leading to a lower rates of chronic disease. Education lays the foundation for vibrant life for girls and women, their families, and their communities. It also is one of the most powerful levers available for avoiding emissions by urban population growth. Women with 4 years of education have fewer and healthier children and actively manage their reproductive. Educated girls realize higher wages and create upward mobility, contributing to economic growth. Their rates of maternal mortality drop as do mortality rates of babies. They're less likely to marry as children or against their will. They have lower incidence of accident AIDS and women. Their agricultural plots are more productive and their families better nourished. Today, there are economic, cultural, and safety-related barriers
6 related to this is family planning, the percent solution, securing women's right to voluntary, high-quality family life across the world would have powerful positive impacts on the health, well-being, and life expectancy of both women and the children. It also can affect greenhouse gas emissions. Based on carbon dioxide equivalent reduction between growth and family planning, number 6 and number 7 solution respectively, compared to number 1 solution, refused. However, if we combine number 6 and number 7, it becomes the number 1 solution. So, to summarize, these are the top 3 solutions. Efficient management is number 1. Educating girls and family planning, number 6 and number 7. The electricity generation is 5 of top 20, and food is 8 of top 20 solution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out of all these solutions? All of them. Every solution is important. So what's the call to action? Well, we're sure that there's at least one of these solutions that you're most passionate about and inspired to make your happen. Yes, drawdown is possible. 네. 재밌으시죠? 네, 약간 좀 뜻밖의 내용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지구공학의 기술들은 얼마나 비용이 들지, 언제 실용화 될지 모르고 어떤 부정이 있을지도 몰랐는데, 이 미래의 해법이 있는, 그러니까 소한테 홍조류를 먹인다든지 핵융합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이미 실용화될 수 있는 80가지의 솔루션으로 온실가스의 감축과 들어가는 비용하고 절약될 수 있는 돈을 정확히 계산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80가지의 솔루션을 잘 하면 온난화를 티핑 포인트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보다는 자원 배분과 투자의 순위가 확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쉽지 않은 게 가장 목소리가 크고 돈이 되는 화석 에너지 기업들, 또 그걸 선호하는 정치가 바뀌기 쉽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그러나 드로우다운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뜻밖에도 재생에너지 관련한 게 사실은 안 많습니다. 상위 25개 중에서 5개밖에 안 돼요.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하면 태양광, 풍력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오히려 먹거리나 토지 이용 관련한 것들이 10개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가 3위고 채식유지 식단이 4위죠. 채식유지 식단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히 소고기, 근데 뭐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덩치가 클수록 생선 같으면 키워서 먹는 게 에너지가 많이 투여되고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물 참치가 제일 나쁘죠. 온실가스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삼치, 고등어, 정어리, 멸치 이런 순위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멸치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영향이 어떻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어류들도 양식을 하면서 그렇게 되죠. 농업 생산물도 이 녹색혁명 이후에 기계화된 농업, 시설화된 농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식유지 식단은 특히 소고기를 덜 먹는 대체육, 콩고기랄지, 콩단백질이랄지, 요즘 배양육 얘기도 있지만서도요. 이런 것들을 하면은 육류를 섭취하는 것보다 10분의 1 이상 온실가스 배출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00% 그럼 채식을 먹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채식 위주라는 것은 고기를 좀 먹는다 하더라도 주 식단을 채식으로 바꾸면은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음식물 쓰레기 최소가 이거보다도 높아요, 순위가. 근데 뭐냐 하면 우리가 잔반을 남기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유통망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산지 폐기되는 식재료가 전 세계적으로 3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본주의적 유통시장에서는
받질 않는 거죠. 우리가 슈퍼에 가면은 똑같은 예쁜 크기의 그 배구이, 가지, 뭐 인큐오바 못생기고 찌그러지고 모양 일정치 않은 거는 찾아보기도 힘들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자란 오렌지나 가지는 맛과 영양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럼 이런 것들은 산지에서 그냥 농민들이 막 나눠 먹고 자기가 먹다가도 뭐 폐기를 시키는 것이고, 또 그 너무 이제 그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시장에 팔아서 이 돈이 되는 작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더 투기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폐기가 많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뭐 파프리카나 뭐 부추를 엄청나게 재배를 했다가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 급식이 끊기고 이러면은 팔로가 없으니까 다 트랙터로 갈아엎고. 그래서 이런 경우마다 이 얘네들을 키우는 동안 화석연료를 썼고, 근데 폐기를 하면은 썩으면서 또 메탄이 방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러니까는 산지랑 소비자 사이의 교류를 확대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더 이제 그 예상 가능한 식량 수급을 하면은 훨씬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나올 질문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왜 여학생 교육이 6이고 가족 교육이 7이냐? 이거는 근데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인구 숫자가 온실가스 배출하고 무관할 수는 없는데 77억의 인구가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대량 학살을 하거나 강제 피임 시술을 하거나 그렇긴 어렵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되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 했다가 그러면 지원 위주의 여학생 교육 수준을 높이고 왜 여학생 교육이냐? 남학생이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제3세계 국가는 아무리 못 살아도 남학생은 고등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학생들은 우리나라도 40년 전까지 그랬는데 우리 까먹었죠 다. 근데 여학생 교육을 조금만 수준을 높이면은 그만큼 원치 않는 임신이나 결혼을 덜 하게 되고 더 적은 수의 건강한 자녀를 낳게 되고 지원 위주의 가족계획 정책과 결합되면은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이만큼 낼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옛날부터 그 특히 좌파 막스주의자들은 멜서스주의자들 싫어했기 때문에 인구 얘기를 하는 거를 꺼려했죠. 근데 인구 변수를 안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 과학자들이 고민을 하다 이렇게 나온 건데 뭐 이렇게 그 숫자까지 나왔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이 강의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하면은 특히 그 여성주의 그 운동이나 논의를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다. 그 여성을 너무 그 재생산의 그 생물학적 도구로만 보는 관점 아니냐 이런 질문을 문제 제기를 하세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비해서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떻게든 소화를 해내지는 않으면 안 되는 것이어서 고민스럽지만은 요거는 그래도 좀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자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과학자들은 이렇게 여성의 인권과 뭐 경제력과 이런 식으로 잘 좀 해석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튼 그 먹거리 관련한 게 에너지보다 많다는 말씀도 드렸고 핵발전이 20인데 이건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은 온실가스 감축에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화석연료 발전하는 것보다. 그러나 온실효과가 온실가스가 전혀 안 나오진 않죠. 우라늄 채굴 정년하고 뭐 발전소 짓고 폐기물 처분하고 뭐 냉각하고 이러려면은 또 디젤 발전기든 뭐든 필요합니다. 근데 핵 분열 자체에서는 온실가스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플랜 드로다운이 2017년에 나온 자료인데 순위는 20이지만 감축 수단으로 핵발전은 권할 만한 게 아니다. 후에 막히면 해결되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사고 시의 대처의 원초적 불가능성, 핵폐기물 처분이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비용과 시간의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에서는 8년밖에 안 남았고 빨리 그런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핵발전소 하나 짓는데 최소한 12년, 15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 풍력 터빈은 2, 3년이면 되고 프로젝트가 태양광은 2, 3개월도 안 걸리니까요. 그리고 세계 전체로 봐도 핵발전을 그렇게 늘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구상의 석탄화력 발전소의 절반 정도를 핵발전소로 대체를 하려면 1, 2주에 한 기씩 핵발전소가 늘어나야 돼요. 완공이 돼야 돼요.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450기 정도가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1년에 두세 개가 안 늘어나거든요. 그 추세가 바뀌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용이죠.
태양광하고 풍력이 무지 비쌌어요 옛날에. 근데 엄청 싸지고 있죠. 근데 핵발전이 유일하게 점점 비싸집니다. 이 그 발전 그 기가와트당 비용이 더 올라가요. 왜냐하면 핵발전 사고나 지진 이런 위험 때문에 점점 많은 두꺼운 그 경납 벽이 필요하고 더 많은 방호 시설, 모니터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비싸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17년에는 핵발전이 20이었는데 2020년 2월에 업데이트된 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새 데이터를 넣어서 했더니 풍력 터빈하고 음식물 최소가 1, 2가 됐고요. 핵발전은 51위, 60위로 떨어졌더라고요. 점점점 이거 격차는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는 이 드로다운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쓸 수 있는 개발되어 있는 기술로 충분히 비용을 효과를 계산해서 대처를 할 수 있다. 이 정책만 바뀌면 그게 있는 것이고 기술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만 제가 사례를 들면은 지미 카터 대통령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직 살아계신 미국 대통령인데 70년대 후반에 그 백악관에 있었죠. 근데 그때가 1, 2차 석유 파동이 나고 그런 시절이어서 카터 대통령이 그 백악관 지붕에다가 솔라 패널을 설치하고 정확히는 태양 열 패널인데 그다음에 백악관 마당에다가 도시 텃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까지는 태양 모듈이 되게 비싸지만 이게 미국과 인류가 갈 미래다. 우리는 다른 그런 거를 개척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근데 카터 대통령은 인기가 없었고 재선이 안 되고 이제 레이건이 당선이 되니까 레이건은 그 태양 패널 다 떼어버렸어요. 텃밭 없애고. 야 이런 건 필요 없어. 미국은 화석 에너지 쓰면 되고 중동에서 석유 사오면 되고 핵발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됐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40년 전 일일 텐데 그때 미국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로 정책 방향을 바꿔서 꾸준히 갔으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온실가스도 훨씬 적을 것이고 뭐 음식물 쓰레기도 굉장히 적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 2040년, 2050년의 우리의 미래, 각각 멀지도 않은 미래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되게 중요한 슬라이드예요. 이게 저는 이것만 잘 전달을 해도 오늘 강의는 저는 되게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림인데 뭐냐 하면 기후 변화가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기후 변화가 되게 엄청난 일이고 6번째 대멸종이 온다더니 왜 불확실하다고 하냐? 사실 이 그림에서 확실한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얼만큼 석탄 소비 천연가스를 채굴해서 태우면 CO2 농도가 몇 ppm이 되느냐 이거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바로 나오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CO2 농도가 몇 ppm에서 몇 ppm이 되면은 온도가 정확히 몇 도가 올라갈 거냐는 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변수들이 많습니다. 특히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과학자들의 모델에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O2 농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극하고 북극이 얼음으로 덮여 있을 때 태양 에너지를 반사를 했겠죠, 거울처럼. 근데 이게 녹아서 어두운 바다로 바뀌면 오히려 열을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빙하 영구 동쪽층 아래는 엄청난 메탄이 지금 묻혀 있는데 빙하가 녹으면 메탄이 풀려나죠. 그러면은 20, 30대 온실 효과가 있는 메탄이 확 방출됩니다. 그리고 바닷물도 엄청난 양의 CO2를 용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얼음잔에다가 탄산음료를 먹을 때는 싸하게 먹다가 얼음이 녹으면은 급격하게 김 빠진 콜라가 되죠. 그런 식으로 더 가속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불도 있습니다. 그나마 광합성을 해서 탄소를 땅으로 고정시키는 게 산림인데 온난화가 되면 산불이 더 크게 일어나고 그만큼 또 산림수소는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빙하도 이렇게 차곡차곡 천천히 녹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은 찢어지면서 녹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음이나 알사탕을 입에 넣고 살살 녹여 먹다가 어금니로 아자자 깨무는 순간이 있죠. 좀 급격히 더 빨리 녹게 되잖아요. 그런 추가 작용들이 일어나는 게 티핑 포인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특히 이 1.5도를 넘어서면 정말 3도가 올라갈지 4도가 올라갈지를 모델로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평균 온도가 1.5도, 예컨대 2도, 뭐 2.5도 올라갔을 때 해수면이 정확히 몇 센치 올라갈 건지, 그 다음에 이 바람은 정확히 어떻게 바뀔 건지도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변화가 어떤 사회 경제적 영향을 줄 거냐, 얼마 많은 사람들이 더 빈곤해지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난민이 되거나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변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과관계는 분명해요. 경향도 확실하고 아무런 대응을 안 했을 때 최악의 결과가 빚어질 거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효과도 불확실합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몇 기가와트의 풍력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몇 ppm이 되느냐?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요. 이 전력 그리드 기술도 있고 전기요금 제도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적응 정책, 얼만큼 뭐 돈으로 지원을 하든 교육 홍보를 하든 사회보험을 하든 이게 얼만큼 사회적인 어떤 피해를 줄이느냐 이것도 불확실하죠. 그리고 감축이든 적응이든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효과는 10년, 20년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4, 5년짜리 정치인들은 대응을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임기 중에 다리라도 놓고 극장이라도 지어야지 재선에 도움이 되지. 막대한 예산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것은 바보짓인 거예요. 그리고 언론도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뉴스거리가 안 돼요. 특히 지금처럼 이 리모컨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또는 이렇게 하다가 클릭하는 이런 데서는 길고 복잡한 얘기를 언론 다루고 싶어 하지가 않죠.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작년 54일 동안 장마가 이어졌을 때 이제 뉴스 프로에서도 기상학자나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패널로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많이 보였는데 앵커가 묻잖아요. 앵커가 왜 이렇게 장마가 기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장마가 길어지나요? 하면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평균과는 다른 예기치 못한 기상 현상은 점점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앵커가 또 물어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왜 그런 겁니까? 하면은 전문가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데, 이건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 상황이라서 그래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앵커가 그래서 이어서 묻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실가스 농도 상승 때문이고, 티핑 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고, 그래서 파리 협정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이제 이것을 대응을 하려고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때 앵커가 또 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게 대응이 되는 겁니까? 하면은 전문가가 그러면은 우리가 불필요한 생산 소비나 이동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극적으로 확충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앵커가 거기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정말 우리 정치, 사회, 경제 많은 것을 바꿔야 되는데 자신의 프레임 안에 이게 프레임 바깥에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앵커들은 가방끈 길이도 제법 길 것이고 기후변화를 상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정치 사회가 그걸 넘어서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인식의 준비가. 거기가 딱 멈춰져 있는 게 우리나라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단지 과학적 데이터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학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후 부정론, 기후 회의론,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게 뭐 인간의 활동 때문이야? 뭐 불확실한데 뭐 여러 가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기후 회의론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공공연한 기후 부정론자나 회의론자가 없습니다. 미국은 특히 공화당 이쪽은 뭐 진화론도 뭐 안 가르치는 주도 있으니까요. 그것에서 그 노골적인 기후 부정론자들도 많고 이 화석 에너지 기업 쪽하고 결탁을 한 전통 때문에 이런 거 소용없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대표적인 게 트럼프죠. 트럼프가 이 트위트 중독자 이 사람 이렇게 올해 왜 이렇게 날이 추운 거야? 이 지구 온난화 그거 어디 가서 좀 바꿔와가지고 따뜻하게 좀 쓰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되니까 파리 협정도 즉각 복귀를 얘기할 정도였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 되게 재미난 책이 기후변화 심리학 이 책입니다. 조지 마셜 영국 언론이 쓴 건데 여러분들 제 얘기는 재미없어도 이 책 혹시 꼭 사관에 빌려보시면 되게 중요한 얘기 많아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항공하고 이 소고기가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왜 유엔 기후변화 회의 석상에서는 이게 어젠다에 안 오르느냐. 너무 중요하지만 서구 특히 미국 사람들의 삶에는 너무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얘기 안 꺼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미국에서는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사람한테 햄버거는 영어과도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의지에서 배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런 구절이. 기후변화가 북한 정권이 일으킨 소행이라고 알려지면 당장 미국 정부와 유엔은 나서서 해결했을 거다. 그런데 아니 북한은 오히려 배출이 적은 나라고 피해가 많은 나라인 것이고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가해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 얘기 꺼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또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너무 거대하거나 논쟁이 많거나 풀기 어려운 문제는 이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변화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거대한 문제, 위키드 프로블럼이라서 오히려 대응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정말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방송 심야 끝장 토론을 한다고 치면 근데 패널로 4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과학자, 한 명은 그 환경운동가, 한 명은 기후를 걱정하는 정치인, 또 한 명은 언론인인데 이 사람은 약간 기후회의론자 이렇게 나왔다 치면 3대 1이잖아요. 이길 것 같죠.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진지한 얘기를 한참 하다가 기후회의론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패널이 아 근데 히말라야 빙하 녹는 데이터가 조작됐다면서요? 뭐 아마존에 뭐 이게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다면서요? 아니 뭐 태양광 패널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던데요? 또뭐 중공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두 마디씩 보태면 토론은 엉망이 돼요. 그러면은 이걸 보는 시청자들은 기후변화가 확실한 게 아니네? 과학자들도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하루라도 빨리 플랜 드로우다운의 예를 들어서 나온 그런 정책이나 솔루션들을 빨리 치밀하게 써야 되는데 다 발목이 잡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제 경험상 제가 강의를 하거나 뭐 토론을 하거나 회의를 할 때 한국에 더 전형적인 심각한 기후회의론의 논리가 있어요. 하나는 어차피 대한민국의 배출량은 세계에서 3%도 안 되는데 한국이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는 거잖아. 미국하고 중국에서 안 줄이면 우리나라 뭐 열심히 해봤자 소용도 없고 괜히 수출 경쟁력만 깎아먹는 거 아니야? 이런 회의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야 티핑 포인트 이미 넘었어. 일이랑 토요일 엄마가 날 보고 왔다. 인간이 어디요? 지구한테 잘못한 걸 생각해봐. 인간은 멸종당해서 싸. 진짜? 소용없다. 이게 정말 전형적인데 진지한 회의론입니다. 반박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기후변화 이렇게 불확실하고 대응도 어려운데 우리한테 희망이 없냐? 희망이 글쎄요.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열심히 하고 온실가스를 실제로 많이 줄이고 있는 나라, 예를 들어 유럽의 여러 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어떠냐면은 9시 뉴스에 기후변화 얘기가 헤드라인으로 올라오고 그 나라 의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가장 열심히 하는 정당하고 정치인이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한겨레하고 경향의 작년에 기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팀이 구성이 됐고 JTBC도 지난 가을부터 기후변화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9시 뉴스에도 안 나오고 언론에도 안 나오고 이유 대반적이죠. 대통령이 탄소 중립 선언을 했다. 와, 이건 국제사회에 뭐 저거랑 부응하는 것이라고 보도를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가솔린 자동차를 줄여야 되거나 소고기 소비를 줄여야 되는가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후변화 막 전 세계에서 몇십만 명이 시위를 했다. 외신 또는 외신 국제면 아니면 과학면에만 나오는 거죠. 경제사회면으로 안 나오고. 그래서 오늘 30쪽까지 하려고 하는데 벌써 18쪽이 아직 18쪽이네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 다 못하면은 이거 나오면 되기 때문에 네, 너무 서두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씨름을 하고 기후회의론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기후변화가 우리한테 성큼 다가온 거죠. 경험이 확실히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히말라야 만년설은 없어지고 어디는 가뭄, 어디는 해일, 어디는 태풍, 뭐 말라리아 같은 병원균 이런 것들이 많이 그 경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난화라고 해서 이렇게 온난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균 온도가 올라가지만 문제는 분산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양쪽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말 기후 변화가 우리한테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이 인터스텔라의 첫 장면들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미국에서 이 자동차로 달려도 계속 옥수수밭만 나오거든요. 이게 그 기후 변화 때문에 가뭄하고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로 주식을 바꾼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초라한 리틀 야구 경기장 같은데 이게 월드 시리즈 경기 장면이에요. 이 영화에서. 근데 그나마 경기를 하는데 모래폭풍이 갑자기 몰아닥쳐서 경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이게 기후 변화의 일상인 겁니다. 비일상이었던 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슈퍼에 가면 언제든지 라면하고 생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을 수도 있고 다음 주에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데 계약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상황과 되게 비슷한 그런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나라들이 이미 많이 있는 겁니다. 이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은 이제 해수면 상승 때문에 나라가 잠기고 있죠. 이 투발루라는 섬나라인데요. 여기는 국가 부도로 선언했어요. 이 바닷물이 차올라서 땅에서 농사를 못 짓고 처마에다가 흙푸대를 달아서 이제 채소를 키워 먹고. 근데 그래서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제일 가까운 뉴질랜드 정부는 40세 이하 노동력 있는 남성만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난민이라는 게 근데 뉴질랜드가 자선 사업한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조금 바뀌 시작하면은 지금 저기 유럽의 극우 뭐 이런 이 난민 때문에 정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게 예상이 되니까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후 난민이라고 하는데요. 해일이든 태풍이든 가뭄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삶터를 떠나거나 쫓겨나는 사람들이 1년에 2,500만 명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한 인구의 절반 정도 숫자가 기후 난민이 새로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한국 같으면 전 세계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갔을 때 우리는 1.4도 내지 1.6도 상승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산, 한라산 이런 정상에 있던 구상나무 군락이 말라 죽고 있죠. 왜냐하면은 겨울에 적설량이 적어져서 그럼 봄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새싹이 날 때 이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해수면 상승 1m가 상승하면은 부산 센텀시티가 이 정도로 잠기고요. 이렇게 54일 동안 장마. 미세먼지도 많아지는 게 사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은 중국이든 한국이든 예전부터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미세먼지를 더 경험하냐 하면은 고농도 미세먼지 일이 많아진 거죠.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온난화 때문에 성층권하고 기상 사이 온도 차이가 줄어드니까 대기가 정체되는 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꽉 안 빠져나가고 그 먼지가 많아진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가 거의 됐죠. 전형적으로 봄, 가을은 한 달밖에 안 되고 여름은 길게 늘어지고 겨울은 따뜻하고 짧고 이번 겨울에는 한강이 한 사흘 정도 얼었어요. 작년에는 안 얼었습니다. 잠깐은 얼었어도 우리나라 그 한강 결빙 기준인 그 동작대교 아래 몇 번 교가 거기가 이제 강물이 안 보일 정도로 얼어야지 공식적으로 결빙으로 기록이 되는데 작년에는 그런 결빙이 없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진 보면 한강이 겨울에 꽝꽝 얼어서 스케이트 타고 그 얼음 잘라갖고 조선시대에 뭐 동빙구, 서빙구에 갖다 썼던 거잖아요. 30년 사이에 그 정도 평균으로 올라간 것이고 극단적인 기상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제 먹거리 같은 거는 엄청 바뀌었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과 최적 지지가 대구였는데 지금은 4,300까지 올라갔고
남해안 쪽에서 이제 키위 키우다 뭐 벌써 한 20년 되고 이제는 애플망고, 한라봉 이런 거 막 키웁니다. 그래서 국산 애플망고가 슈퍼에 그다지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있죠. 근데 그 우리가 저렴한 열대과일 국산 과일을 사 먹을 수 있어서 좋겠지만 우리가 애플망고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이고 쌀이나 엽채류의 재배 환경을 불리해줄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1도가 더 올라가면 한반도에서 배추 재배를 할 수 있는 데는 개마고원 정도만 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황태를 그 북태평양 러시아산 명태, 동태를 들여와서 대관령에서 말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만주 시베리아에서 배추를 수입해서 김장을 광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에 진짜 많은 게 변하는 게 이미 경험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2019년에 기후위기라는 또 기후비상이라는 용어가 확산된 데에는 이렇게 그레타 툰베리 같은 이렇게 활동들도 있었지만은 정말 극단적인 날씨 현상들이 많이 경험이 됐던 거예요. 서유럽의 폭염, 호주 산불, 남극이 섭씨 20도까지 올라갔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우리한테 경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시간 10분만 더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더 이상 둘 수는 없다는, 그러니까는 1988년에 이제 IPCC, 그러니까 국제 그 기상기구랑 같이 만들어진 게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전문가 패널이라는 기후학자들의 조직인데 거기서 이미 기후변화 심각성을 얘기를 했고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것은 인간의 활동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 틀림없다. 그리고 앞으로 뭐 450ppm까지 올라가면 2도 상승을 한다. 이런 리포트를 계속 냈으니까요.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뭘 해야겠다 해서 가장 의미 있는 결과가 난 게 97년에 교토의정서, 그러니까 3차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이 됐죠.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이제 희망이 부풀었어요. 이제 정말 국제 수준에서 대응이 되겠구나, 이게 인정이 되는구나 했는데 딱 교토의정서가 체결되자마자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레이건이 당선돼서 태양 패널 띈 것처럼 부시가 당선이 되니까는 부시가 야 미국은 교토의정서 비준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그때는 미국이 최다 1위 배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도 아니 그럼 우리도 하기 싫은데 부담되기 싫은데 그리고 중국은 선진국이 아니어서 의무 감축국이 아닌 거예요.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만 다배출국 의무 감축 의무를 지니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미국 빠지고 중국 빠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교토의정서를 기준한 의무 감축국의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11%밖에 안 됐습니다. 너무 구멍이 크죠. 그래서 이대로는 효과가 없겠다 싶어서 유럽연합 중심으로 이거 끌고 가다가 결국 2015년에 파리협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은 의무 감축이고 나머지는 알아서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파리협정은 196개국 모든 나라가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적어서 내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너희들의 경제력과 국제적인 위상을 생각하면은 양심불량으로 적어내. 그러면 그건 다 지키겠지. 자기가 제출한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타협이죠, 사실. 네, 타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이런 NDC라고 자발적 감축 목표를 다 더해봤더니 1.5도는커녕 2.6도 또는 3.5도 상승이 된다는 겁니다. 다 지켰을 때. 한국처럼 못 지킨 나라가 많아지면 뭐 혹시 넘어가 버리겠죠.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온도 상승을 2도 훨씬 이하로 가급적 1.5도 이하를 위해 노력하기, 이게 문구에 나옵니다. 아니 무슨 국제 조약의 목표 숫자가 두 가지, 2도로 하자는 건지 1.5도로 하자는 건지 이상하죠 이게. 근데 과학자들하고 기후 취약 국가들은 이미 1.5도를 파리협정에 넣으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무슨 소리야, 1.5도가 티핑 포인트인데 그런 거. 근데 미국하고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1.5도 하면 우리는 이 기준 못해, 안 되겠어 했더니 그때 반기문 총장 때였는데 말하자면은 주최 측에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도하고 1.5도를 둘 다 넣자. 2도 이하로 가급적 1.5도 이하로. 그리고
2도 상승과 1.5도 상승은 어떻게 다를 것인지를 IPCC한테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자. 이런 후속 작업을 하기로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2도하고 1.5도를 하려면은 그 방법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같은 거죠. 일주일 뒤에 기말고사가 있는데 선생님이 학생한테 너 몇 점 이번에 목표에 했더니 예, 저는 70점, 가급적 80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화가 나죠. 너는 뭘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70점과 80점은 대응 전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국영수를 볼래? 암기 과목을 볼래? 기출문제를 풀래?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목표를 해놓고 이렇게 좀 이상했던 건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5도 특별보고서가 제재정에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은 보라색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에요. 결국 1도만 올라도 그 열대 바다의 산호초들은 죽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맹그로브는 좀 괜찮은 정도고 작은 물고기들, 극지방, 관광업, 농산물 이런 것들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1도와 1.5도, 2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근데 중요한 1.5도라고 피해가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산호초라든지 이 극지방 이런 것들은 상당한 타격이 있는 거 이미 1.5도인데 그러나 1.5도는 그래도 인류가 같이 좀 품앗이라서 견딜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아무리 해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1도도 타격이 있고 1.5도도 위험한데 결국은 뭔가 기준이 없으면 안 되니까 각 유엔이 1.5도에 맞춰서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IPCC는 숫자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여하튼 그걸 기준으로 대응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보고서에 있는 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1.6도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1.5도 끌어내려야 되고 그러려면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다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2050년에는 배출 제로, 화석연료는 안 써야 되는 거고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써야 되고 그 전기의 거의 100%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모자르면은 엄청나게 에너지를 효율화하거나 소비 자체를 줄여야 되거나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거나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 매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7, 8%씩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30년, 10년 뒤에는 반 정도로 줄여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국은 지금도 매년 2% 정도씩 배출이 늘고 있는데 한 해에 14% 줄었던 적이 있어요. IMF 구제금융 때죠. 98년에 14%가 줄었고 그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1%였어요. 올해 작년 올해 전 세계랑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6, 7% 정도 주는 것으로 예상했어요. 코로나 때문이죠. 그만큼 경기가 위축되고 생산을 덜하고 이동을 덜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점 몇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뒤집어서 단순 계산해보면 1.5도 특별 보고서의 주문처럼 2050년에 배출 제로가 되려면 IMF의 절반 정도의 경기 위축이나 고통을 7년 동안 겪거나 아니면 코로나 사태만큼의 위축이 계속 7년 동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봉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걸 줄이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려면 뭔가 정말 기발한 기술이 나오거나 다른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요컨대는 저는 백신하고 치료제를 쓰지 말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큰 변화기를 우리가 직시를 하고 청와대도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이런 상태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녹색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건데 그 예상 대비 파란색처럼 줄이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파리협정 때. 근데 실제로는 빨간색만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는 녹색 성장한다고 얼리버드 얼리무버 선진국 후진국의 가교 역할 이렇게 막 그냥 연설하면 사람들이 막 그냥 다른 나라가 박수 쳐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결국 녹색 성장한다고 하더니 4대강 사업만 하고 말이야. 온실가스 배출은 늘어났고 그래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로 이제 찍혔죠. 그래서 한국처럼 다 하면은 4도 정도 상승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가장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많은 GDP를
많은 일자리를 만든 기업들이 가장 온실가스 배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상위 10개 다배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총 배출의 절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에코백을 열심히 쓰고 비닐 쓰레기를 줄이고 종이컵을 안 쓰고 텀블러를 열심히 쓰고 해도 의미 있게 온실가스 배출은 절대로 못 줄입니다. 이러한 큰 다배출 기업들에서 조금이라도 줄이지 않으면 안 되죠. 이 얘기는 다음 9일날 조금 더 깊게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이렇게 기본 방향은 잘 잡았지만 너무 느리고 내용이 부족하죠. 지금 탄소 중립 선언하고 그린 뉴딜을 얘기했는데 거기에도 어떻게 하면 2050년에 배출 제로를 이룰 수 있다. 2030년 절반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자동차를 줄이거나 석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관련 핵심 공무원, 국회 모두 무관심하죠. 한쪽으로 작년 7월에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특별 결의를 했어요. 여야 의원 97%가 찬성을 했습니다. 기권 3명 빼고는 반대 없이 다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덕 신공항한다고 여야 일치로 예타 면제까지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탄소 중립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린 뉴딜의 핵심은 전기차 수소차 지원 확대거든요. 전기차 수소차 지원 확대면은 온실가스가 줄어드냐? 재생에너지가 5%밖에 안 되는데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은 석탄이나 원자력에서 나오는 전기가 더 많아져야 될 뿐인 거예요. 가솔린차 디젤차는 줄어들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율 배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가 날라 그러네. 화는 다음 시간에 더 내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2강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혹시 채팅창이나 질문이 있으면 아니면 저 강사 뭐 모르고 얘기하던데 그런 거에 대한 코멘트도 괜찮으시고요. 채팅하기 싫으면 손 드시면은 이거 연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얘기가 인기가 없었나 보네. 질문이 없으신가 보니까. 제가 질문 네, 하나 네. 드릴게요. 아까 그 냉매 관리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냉매 맞나요? 예. 야, 그게 뭐 예전에는 그 프레온가스를 썼는데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를 하다 보니까는 대체 그 성분 화학식의 대체 성가스로 바꿨어요. 근데 바꿨는데 그거는 프레온가스보다 온실효과를 훨씬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체를 해야 되고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도 에칭가스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관리가 어려운 게 다 쓰고선 수거를 해서 태워버리면 되는데 이 컴프레셔에서 조금씩 이게 새거든요. 사실상은 완전한 수거 관리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에어컨을 덜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덜 설치하고 덜 쓰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 그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플랜 드로우다운이나 이런 데서 이제 수화기로 나온 거랑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긴 한데 그러나 여하튼 가장 직접적으로 배출량이 늘어나고 가장 관리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CO2, 메탄, 질소, 아산화질소의 순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그 정책을 세우고 그래서 에너지, 전기 대책 위주로 가는 거는 좀 불가피한 면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이 6대 중점관리 온실가스 이게 정확하냐 그게 아니다. 아까 얘기했 냉매가스도 그런 거예요. 가무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새로 온실가스를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그냥 편하게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말씀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창에 조병준 님이 올리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조병준 선생님께서 채팅창에 질문 하나 주셨네요. 너무 거대한 문제이거나 너무 낙관적이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고 기후위기라는 것을 삶에서와 운동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인상 깊었던 문구나 사건 사실
그리고 다음 강의 때 많이 하고자 하는 얘기긴 한데요. 그렇죠. 이거 기후변화 심리학에서도 하는 얘기인데, 너무 거대하거나 너무 공포스러운 사람들은 움츠러들죠. 예, 손을 들어버리고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예를 들어서 뭐, 에코백만 쓰고 뭐 이러면은 다 해결되는 것처럼 하는 것들도 정말 중요한 문제에 우리가 눈을 감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개인의 실천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더 큰 실천이나 문제제기를 끌어내고 더 정말 중요한 어떤 제도 변화, 정책 변화로 이어지면은 그 의미가 좀 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레타 툰베리가 그 재작년에 그 뉴욕의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 참가할 때 비행기를 안 타겠다 해갖고 태양광에 있는 보트로 대서양을 건넜잖아요. 근데 그런 움직임의 강화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스웨덴, 독일 같은 데서 플리키스캄이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플라이트 쉐임, 비행 수치, 비행 치유 이런 뜻인데,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기차로도 갈 수 있는, 고속철도로도 갈 수 있는 거리에 단거리는 비행기를 안 타겠다. 그래갖고 기차역에서 인증샷 찍어요. 플리키스캄이라고 나는 무슨 역, 나는 기차로 왔지롱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정말 이게 항공이 나 혼자 비행기를 안 타는 문제가 아니라 항공 교통수단이 이렇게 운실 효과를 일으키고 있고 대안적인 어떤 선택지가 분명히 충분히 있네. 그리고 여기서 항공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제나 철도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겠네. 세금을 이리로 돌려야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연결되면은 그 징검다리가 놓아지고 더 이제 확산이 되겠죠. 그런 게 하나 좀 실마리인 것 같고, 그래서 전부 아니면 전무, 공포 아니면 너무 가벼운 거, 그 사이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뭐 문학이나 예술로 고민하는 분들도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것도 있겠죠. 누굽니까? 미국 영화 배우 레버런트 주연 레오나르도 그걸로 오스카 나무 비용을 받을 때 수상 소감의 그만큼이 기후변화 얘기였거든요. 그런 정말 이런 셀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선한 영향만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데모하고 들이받을 때 들이받아야 되는 거고, 무슨 답이 있든 없든 포스코 112 배출 기업은 너네들이 수를 확실히 내, 그런 얘기도 필요한 것이겠죠. 채팅창에 보면은 유영전 선생님께서 개인이 이렇게 줄이기 위한 드로다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뭐 여쭤보고 계신 것 같은데, 답변을 좀.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들은 작은 국리도 좋고 사례를 전파하는 것도 좋고, 뭐 이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정치인을 찍자고 호소하는 걸 수도 있는데, 무엇이든 좋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더 많은 고민과 실천으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아니면 오히려 기업들이 그린워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녹색 분칠해 갖고 사실은 화석연료를 계속 쓰거나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데도 나는 이런 친환경 제품이 있지라고 홍보하는 그런 쪽에 오히려 좀 이렇게 우리가 휘말리거나 유민을 하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면이 있죠. 근데 그런 얘기는 제가 다음 강에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유영전 선생님께서 그냥 뭐 의견을 조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먹거리랑 토지관리법을 좀 합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뭐 편하게 조금씩, 원래 저희가 1시간 반을 예정을 했으니까 아직 1시간 반이 되진 않았거든요. 한 4, 5분 남았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그냥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서경 김철신님은 저녁으로 치킨 먹고 왔는데 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니, 치킨이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보다는 치킨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긴 합니다. 같은 칼로리 대비로 해서. 근데 우리가 또 치킨은 정말 이게 케이크 공장형 축산과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튼 골고루 더 적게, 그다음에 인식하면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뭐 비건 고민은 하지만
아직 선택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집단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이게 제가 예전에 오바마가 당선될 당시에 제가 어느 세미나에서 선생님 말고 요즘에 많이 강의하시는 이유진 선생님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오바마가 막 당선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바마한테 좀 기대를 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세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래도 좀 기대를 한다. 오바마가 당선이 됐으니까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바이든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시진핑과 바이든이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전향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이 사람 정치적인 사실 뭐 미중이 계속 대결하고 있고 트럼프와 반대 길을 가려고 하는 정치적 스탠스일 수도 있고 좀 진심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기대가 되시는지 뭐 전망을 좀 부탁드릴게요. 코펜하겐부터 파리 때까지는 오바마한테 기대를 다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죠. 그리고 오바마는 굉장히 진지하게 기후변화 문제를 받아들인 건 사실이에요. 그린 뉴딜 얘기도 오바마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파리 협정이 2도와 1.5도 두 숫자를 다 넣고 그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합의가 된 거는 오바마 또는 미국의 한계였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미국에서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오케이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파리 협정 문구도 나와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나빠서로기보다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이고 그런데 바이든은 오바마 때 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 국제적인 기후 파업 운동이 있었고 미국에서 썰라이드 무브먼트나 버니 샌더스 같은 더 급진적이고 정직한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를 이제 바이든으로 수렴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1위 국이면서도 또 좋은 경제 관계를 지금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진핑은 자기가 중국이 국제적인 어떤 위상을 유지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녹색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태양광 풍력도 늘리고 있고 그래서 네네 근데 물론 가만히 있으면은 또 이 화석 에너지 기업의 이윤 논리가 이걸 다 포장을 하고 뭐 잡아먹게 될 텐데 그러나 그때보다는 다른 호조건이 만들어진 건 사실인데 그러나 문제는 그때보다 온실가스 농도는 더 높아졌고 탄소회사는 얼마 더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더 바빠지거나 더 위중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유영전 선생님께서 좀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 말씀하시면 돼요, 유영전 선생님.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려 들립니까? 네네. 예. 지금 그 아까 국장님께서 이의철 선생 얘기를 했는데 이의철 선생님은 베지닥터의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그 베지닥터에 좀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그 비건을 갖다 지향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UNEP, UN 환경기획보고서라든가 IPC 이런 데에서는 그 육류 위주의 서구식 음식 섭취가 어떤 기후 위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혹은 UNEP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세계를 기아, 연료 부족, 그리고 최악의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비건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기관에 smartgreenfood.com이라는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요. 이 아까도 강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청정 요리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그 음식 조리 시에도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한다 그럽니다. 여기서 비건식으로 된장찌개를 하게 되면은 온실가스가 371g이 나오는 그런 반면에 곰탕은 9,700g, 곰탕은 10,000g 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그러니까 즉 우리 이 개인이 여러 가지 좋은 곰탕만 그런 게 아니라 평양냉면도 그랬는데, 그 정도 됩니다. 네.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옥스퍼드의 연구로 보면은 우리 한국인이 하루에 고기를 섭취하는 게 140g이고 이게 다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7.16kg이고요. 이것이 채식으로 전환했을 적에 2.89kg이 나온다고 합니다. 즉 개인이 기후변화나 기후위기의 싸움에서 큰 도움이 되는 최고의 행동은 바로 먹거리를 전환하는 이러한 것이라고 지금 IPCC 그 FAO 유엔에서도 이렇게 쭉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너무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근데 이게 개인의 실천으로 맡겨지는 것보단 그 채식 식생활을 더 편하게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식당이나 기업이나 그 단체 급식에서 그렇게도 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과도한 고기 소비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그런 제도나 규제가 있으면 훨씬 더 이게 그 개인의 선택도 더 쉬워지고 전체적인 효과도 키워지고 그런 쪽으로 논의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에 채식 메뉴를 이제 넣기로 했는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근데 너무 늦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 다음에는 저만 일방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다음 강의는 더 이런 좀 토론을 편한 토론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좋습니다. 네. 네, 뭐 다른 선생님들 뭐 의견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질의하셔도 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르게 뭐 말씀하실 분도 안 계신가요? 마무리할까요? 제가 원래 그 1시간 반 예정을 해서 제가 온라인 강의라는 게 이게 사실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너무 잠시만요. 잘 의견 주셨다고 제가 봤는데요. 김경현 선생님, 규제보단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이거는 저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규제라는 게 정말 뭐 이 적발해 갖고서 뭐 하는 그런 수준도 있지만은 이 다양하게 그 정책 유도, 좋은 그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거나 격려를 하는 그런 거 저는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또 또 뭐 의견 있으시거나 있으신가요? 여보세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여쭤보고. 네, 말씀하셔도 돼요. 예. 유영재 선생님 그 뭐고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아까 그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상위 10대 기업이 한 50%를 한다. 그래서 제가 또 읽은 책에서 보면은 전 세계의 온실가스의 배출을 뭐 상위 20개의 나라나 다국적 기업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개인의 실천도 실제로 이제 뭐 삶에서의 작은 실천들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온실가스의 주범이 어떤 이제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기업에 의해서 많이 축적되고 있다고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저지하거나 막아내거나 줄이기 위한 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산재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 기업들의 회장을 불러낸다든지 이런 것 좀 이제 약간 시민운동 차원의 개인의 실천보다는 그런 시민운동 차원의 운동으로 좀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이게 그런 고민들이 이제 그 김현우 선생님이나 뭐 기후위기 관련한 행동하시는 단체들에서 하셨을 건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벽이라든지 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네. 네, 이거 다음 강의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요. 선생님 말씀하신 채팅창에 또 아까 유영재 선생님 위에 개인적 차원의 실천도 중요하겠지만 요런 질문이 하나 또 있거든요. 연결해서 좀 정리를. 이것도 다음 강의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할 말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네, 다음 강의 모아서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권치현님들도 다음 강의 때 또 더 적극적인 재미난 의견 좀 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